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위험한 중간이라는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험한 중간. 행복도 불행도 아닌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 중간에 보면 자신의 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날을 그저 까닭 없이 펀둥펀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작가님께서. 4월은 제 유튜브에서는 좀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네.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네. 이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좀 더 추가해 볼까. 네. 이러면서 하루를 이틀처럼 사는 법을 완벽하게 알아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하루 이틀. 아니 제가 이제 욕지도 패턴이긴 한데 예. 언젠가 초저녁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8시쯤. 그래서 새벽 1시에 깼어요. 네. 욕지도에서 그렇게 글 쓸 때 계속 그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시에 깨서 일단 연락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8시에 자니까 술 먹자는 애들이 연락을 못 해요. 저한테. 전 자니까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1시에 깨서 책 읽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네. 그리고 8시부터 한 5시간 잤잖아요. 네. 1시부터 또 잠이 안 와요. 예. 그래서 1시부터 5시까지는 너무 쌩쌩해. 그래서 그때 거의 뭐 미동도 안 하고 그냥 책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제가 뭐 시간을 내서 하루를 책을 읽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거는 정말 내가 매일 읽는 그 십족하고 성경 한 장 그거 말고 중간에 막 카페든 어디서 읽는 거를 그냥 속 시원하게 읽지 말자 네. 하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네. 그러니까 하루에 읽을 독서량이 너무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인 거예요. 네. 그리고 5시쯤 긍정학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졸리면 자요. 8시까지. 또 자도 8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면 웬만한 하루의 일 뭐 가게를 운영하든 제가 강연을 가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꽤 좀 살아볼 생각이에요. 초저녁에 자버리는 거. 오늘은 못 하시네요. 오늘은 전 좀 자겠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예. 하대님은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벚꽃을 보면서 이 서재 밖으로 보이는 그 벚꽃들이 너무 네. 예뻐서 정말 이게 제가 이제 서재의 창을 등지고 앉아 있거든요, 책상에. 네. 저는 거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있거나 녹화를 하거나 말을 하고 있거나 이 셋 중에 거의 하나인데 이제 막 이렇게 책 읽거나 글 쓰다가 서재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벚꽃이 진짜 팝콘처럼 너무 막 아름다워서 행복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벚꽃이 지자마자 잎이 막 나는데 그것도 처음에 잎이 날 때 연두색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예쁘고 근데 또 그 사이에 되게 색깔이 짙어졌어요. 그래서 저만의 그 정원 뷰를 이렇게 보면서 글을 쓰면서 4월 동안 되게 행복했고 또 감사하게도 지난달에 저희 하고만다에서 얘기했던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그 책이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또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근데 유독 뭐 책이 잘 돼서 그런지 감사합니다를 더 많이 하게 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더 일부러라도 하니까 진짜로 더 그렇게 되는 걸 좀 4월에 유독 많이 느꼈어요. 그 정도가 좀 심해지면요. 이제 오늘 제가 집에서 이 하고만다를 위해서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준비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신호를 하나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신호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남의 그 신호들 하나도 안 걸리고 정말 쭉 오는데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가는 차선만 안 막히고 옆 차선들은 쭉 줄 서 있는데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막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요새는 행복감이 제가 절정에 여러분 오늘의 책은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시는 작가의 모두가 아는 작품입니다만 또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첫 부분이나 끝 부분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그런 굉장히 신기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고 작가님께서 이번 달에 이걸로 하시죠라고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걸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상 단편선 중에서 날개입니다. 날개입니다, 여러분. 4월의 책은 이상 작가님의 날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서면 교보문고인가에 지금 자기개발 2위에서 본 것 같은데 부산 서면 얘기하는 거죠? 네. 부산에서 자기개발 2위에 있습니다. 네, 1위가 될 수 있도록. 네, 1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참고로 연말에 이제 저희 하고만다 저와 고명환 작가님의 공저로 하고만다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여름에 그 전에 이제 또 고명환님 항상 매년 책 한 권씩 내시잖아요. 고명환 작가님 책 이제 6월에서 7월 될 때 네. 여름의 문턱에 고명환 작가님의 신작 네. 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12월에 저희 공저로 네. 하고만다 책이 연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6월 말까지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1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6월 30일에 제가 이어받아서 연말까지 가다가 연말에 우리가 이제 하고만다에서 벌써 책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선정해서 한 책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들, 방송 이후에 못다한 얘기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책에 대해서 네. 두 명의 얘기를 쭉 해서 하고만다 책을 연말에 만들어 보려 합니다. 지금 그래서 돌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책들을 좀 잊지 않고 맞아요. 네. 이게 또 영상 찾아보셔도 되지만 20권, 30권 이 정도 넘어가면 한 번 정도 맞아요. 압축해서 네. 정리해 놓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때 되면 아마 정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하고만다 뭐 오프라인 모임이라든가 맞아요. 커플티라든가 북토크 강연회라든가 북토크라든가 아마 책을 계기로 활발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저희 직원과 가족들 빼고 가장 많이 뵙는 분이 고명환 작가님이시거든요. 1년에 그렇습니까? 무조건 12번 뵙잖아요, 저희는. 그럼요. 12번 만나고 1년에 12번이면 정말 친한 거예요. 정말 많이 만나는 거고요. 예. 1년에 한 번 만나면 정말 친한 사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55년 살아보니까 맞습니다. 예. 우린 12번을 만나니까 근데 이제 12월에는 이제 책이 나오면 이제 계속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네. 네. 여러분 이제 12월에 기대해 주시고 그 전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까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네. 그리고 6월 말에 제목은 정해졌나요 혹시 작가님 책? 네, 아직은 안 나오는데 아마 가제는 독서의 기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도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읽어봤는데 네. 제가 아는 독서법은 다 나열을 해서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자기만의 독서법을 찾으려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딱 맞는 또 꼭 한 가지가 아니라 제가 소개해드리는 막 수십 가지 방법 중에 한 두세 가지를 편집해가지고 자기만의 독서법을 만들어 내시면 아마 그게 엄청난 무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네. 살아가실 때에. 그래서 그런 독서의 기술 관련된 책이 6월 말에 나옵니다. 네. 일단 오늘 하고 만다니까 저희 네. 책의 얘기를 네. 이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책을 어떤 책을 할까요?라고 네. 먼저 물어주셔서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그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집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서성이다가 네. 또 니체에 꽂혔어요. 근데 니체의 책들을 읽는 내내 이상 작가님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이 날개라는 책이. 그래서 날개를 다시 읽어봤더니 니체와 이상은 나는 같은 사람이다. 와. 네. 니체에서 이상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부터 얘기하자면 네. 정답은 없다. 이성을 통해서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간 것 같지만 저도 내 욕망이 진짜 내 욕망인가? 저는 그걸 너무 알았거든요. 네. 거의 90% 이상이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했던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돈 많이 벌면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낚시 가고 뭐 캠핑 가고 뭐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뭐 아예 아니다가 아니라 그래 그것도 있지만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니체 하면 그 망치를 든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 두드려 보고 그다음에 진짜 내 욕망이 뭔가 진짜 내 거를 찾아. 그래서 나는 이상 작가님의 이 날개에 나오는 나가 겪는 일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걸 겪거든요. 여러분들 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원래 단칸방입니다. 근데 중간에 그 뭐 우리가 장지문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문을 하나를 이렇게 해놓고 미닫이로. 그걸 두 칸으로 나눠서 네. 아내는 요 방을 쓰고 나라는 화자는 여기를 쓰는데 아내가 쓰는 방은 심지어 햇빛도 들어오는데 내 방은 햇빛도 안 들어오고 결국은 아내는 다른 남성들을 접대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나에게 용돈을 주고 그래서 저는 이 날개에는 니체와 카프카 그 카프카의 변신의 그 벌레처럼 또 방에 있기도 하고 아예 뭔가 포기라기보다는 아무런 욕망이 없는 감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예를 들면 돋보기로 뭐를 태워보기도 하고 네. 아내의 화장품 향기를 맡아보기도 하고 또 돈 쓰는 재미를 좀 느껴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뭔가 욕망을 진짜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조금씩 찾아가고 또 엄청 비극적인 장면 여기서는 아내가 뭘 하는지 모른다라고 자꾸 나오는데 결국은 외출했다가 나오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 맞아요. 그거는 자기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네. 소위 그 자고 있었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거를 적나라하게 두 번이나 보게 되는 상상만 해봐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최근에 지금 막 읽고 있는 게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인데 네. 그 서문에 상처가 나를 성장시켰다. 결국은 이상 작가의 날개도 정말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은 카프카의 벌레 같았던 그런 나가 결국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날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면서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심플했어요. 저는 아직도 나도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진짜 나 그리고 날개에서 나오는 나가 날고자 했던 찾고자 했던 근데 그 마지막에 뭐 이따가 나눠가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 제 얘기 그냥 다 할래요. 네. 마지막에 그 날개가 저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마지막에 아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이거를 원래 있었다. 그러니까 없던 날개가 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그러니까 날개는 있었는데 저는 이 인공의 날개는 뭔가 그 전에 남들이 이런 게 맞아,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인공의 어떤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날개, 진짜 내 삶. 저는 요즘 이런 데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완전히 좀 연결이 돼서 지금 니체 책을 또 다 꺼내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니체를 또 말씀하시니까 니체는 망치가 아니라 뭐 거의 모두각 인형이었잖아요. 네네네. 예. 기독교를 비판하고 네. 사회 체제를 비판하고 정치를 비판하고 교육을 비판하고 그 당시에 철학자들을 비판하고 기존의 철학들을 비판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유일하게 존경했던 한 철학자가 있죠. 발타저는 그라시안입니다. 네. 또 그렇게 연결되네요. 네, 그렇게 네.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작가님 해주신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적어본 게 저는 이제 그 니체가 떠올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까미의 이방인, 네. 알베르 까미의 네. 이방인도 생각이 났고요. 분위기가 비슷해요. 네네. 뭔가 주인공이 어떠한 특별한 의지도 없이 네. 뭔가 의지나 의욕도 없이 그렇죠. 굉장히 수동적인 그냥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눈만 네, 껌뻑껌뻑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전 또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 네. 요거 이 작품도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이상 작가의 이 날개는 9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명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약간 프랑스 문학 같은 그렇죠. 프랑스의 그 대문호들이 있을 네. 법한 아마도 우리나라 작가여서
그렇지 이상 작가가 영미권에 있었거나 유럽에 있었으면 이 당시에도 노벨 문학상을 사무엘 베케트처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또 이건 완전히 뭐 백그라운드 얘기입니다만은 이 당시 지식인들의 아이러니였죠. 이 작품들이 사실 날개도 그렇고요. 사실 원본은 완전히 본인이 쓴 원본은 일본어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장들은 사실 한국어로 번역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살아남으려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판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 날개가 나온 시점이 일본이 독일과 더불어서 더 이 식민지 국가들을 더 이제 본격적으로 감시하고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떠올랐고요. 지금 저는 제일 여기서 몇 가지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위험한 중간이라는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험한 중간. 행복도 불행도 아닌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 중간에 보면 자신의 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날을 그저 까닭 없이 펀둥펀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세 줄 뒤에 가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절대적인 상태가 말 그대로 죽음과 거의 다름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불행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날개에 나오는 나가 정확히 이런 상태입니다.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절대적인 상태. 그리고 이상 작가는 이거를 바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여러분 여기서 첫 문장이 그거거든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근데 박제가 된 천재가 아니고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예요. 박제가 되는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내가 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박제가 되어버린 건 내가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내가 어쨌든 간에 나의 선택으로. 여기서 보면 주인공은 그냥 맨날 이불 덮고 밤낮 없이 그냥 잡니다. 빈둥거리고 이불 속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밥 먹는 것도 뭐 입맛도 없고 또 자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 이상 작가가 말하는 박제는 한마디로 변화에 대한 욕망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외출도 두려워하거든요. 외출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 쓰는 법도 이제 뭐 까먹었고 내가 뭐 어디다 돈을 쓰고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만날 사람도 없고 외출해서 외출도 못 하겠는데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욕망이 없는 상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박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라고 이상 작가가 이 날개 소설 속의 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또 하고만 나를 이렇게 보시는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냥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뭐 불행하지도 않은 그냥저냥 뭐 그냥 살다가 뭐 막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성공과 부와 자유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삶을 원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행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상태를 갈망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딱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예전에 제가 딱 직장인일 때 그랬거든요. 그럭저럭 괜찮지 않나. 그랬어요. 근데 그럭저럭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지금 레드 시그널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위험 신호다. 박제는 그런 사람부터 시작된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시간은 훅 가 있고 나는 뭔가 박제가 되어져 버려 있는 것 같은 상태. 누가 날 박제시키지 않았지만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사실 나는 천재였지만 천재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내 스스로가 벽으로 이렇게 뒤로 와서 이렇게 그냥 스스로가 내 셀프 박제를 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 고명환 작가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30대 때 교통사고. 그때 죽음 문턱까지 가서 그 비포 애프터가 삶이 바뀐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삶이 바뀌었고요. 근데 이틀 전에 여기에서 나태주 선생님
모시고 네. 녹화를 했어요. 네. 근데 나태주 선생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그런 거래. 혹은 그냥 그럭저럭 지금처럼 그냥 저냥 이렇게 사는 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깨달으려면 첫 번째 죽음까지 가까워 보는 질병이라든지 네. 그런 경험을 젊었을 때 하거나 네. 두 번째 경제적으로 정말 끝까지 가서 정말 진짜 엄청난 실패를 맛보거나 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그건 깨달을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안 좋은 거고 네. 또 이거는 뭐 원한다고 찾아오는 것도 아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독서와 여행밖에 없다. 네.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나태주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딱 고명원 작가님께서 겪었던 그런 내러티브가 생각도 나고 네. 저도 30대 중반에 쓰러져서 그 메니에르라는 난치병인데요. 지금도 그건 난치병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건데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경험을 거기서 촉발돼 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럭저럭 뭐 그냥 괜찮지 않나 이렇게 살고 있다가 뭔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의심. 트루먼 쇼에 보면 결국 그 이야기는 트루먼이 뭔가 하나둘씩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네.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잖아요. 의심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 작가가 여러분 그냥 소설가로 알고 계실 텐데 27의 나이에 요절을 했죠. 네. 천재는 요절한다 막 얘기할 때 이상 작가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사실 작가로서의 소설가로서의 시간보다 건축가로 더 오래 생활을 했어요. 건축가로서도 굉장히 재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은 사실 굉장히 그 건축 마치 설계도면 설계하듯이 굉장히 잘 설계된 빌드업이 정말 정교하게 된 소설이거든요.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이걸 2번 읽고 3번 읽다 보면 구조가 탁탁탁 있습니다.